나눠줄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금융권을 이용하자. 그래서 금융권을 좀 세게 이용하면 금융권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나는 그 관리 비용을 더 낸다고 생각을 하고 비싼 이자 주고 쓰면 된다. 그게 가장 안전한 사업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것도 있어요. 시공사가 어디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금융 금리도 바뀝니다. 시공사가 센 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공비는 올라가겠지만 금리는 내려가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신디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금리 낮춰줘요. 사고 날 일은 크게 없다고 보니까. 뭐 한 개, 두 개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이런 식의 좀 이제 은행 간의 거래를 했었을 때 과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자금이 1금융권이 있고요. 제가 오늘도 지금 이거 하나 풀고 왔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내년 3월에 일부 풀린대요. 그래서 지금 금고랑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건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금고에서 내년 한 3월쯤에 2월이면 3월쯤에 중도금 대출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앞단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 우리가 기본 토지 대상으로 해서 있는 건물을 바탕으로 땡겨오기도 하지만 중도금 대출로 상환을 하고 기성금 대출로 넘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큰 공사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은 이금융권들은 50억 이상, 40억 이상 못해요. 그런데 구두만 명확하면 선수 지점에서는 8개, 10개씩 모읍니다. 한 지점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큐에 끝나는 게 제일 금융수수료가 적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갔다가 빠지고 저기 갔다가 들어오고 브릿지 썼다가 다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과정마다 금융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중도 상환이 있을 수도 있고 취부 수수료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증권사랑 일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금융. 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국민은행도 국민은행 하나의 지점장 하나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점장들과의 교류가 필요한 거고 돈이 은행마다 도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하는 데는 산업은행 다 금리가 돈이 볼 때가 다르기 때문에 체크는 멀티로 해보고 가장 나은 조건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수지분석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금융권에서 봤을 때 리즈너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팀을 짜요. 1금융권에 들어가는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PM이 있고 플러스 감정평가사가 있고 세무사가 붙고 변호사가 붙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PF로 넘어갈 때는 건축사가 붙겠죠.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은 사업성 분석. 감정평가사는 리스크. 세무사는 당연히 세금. 변호사는 법적인 검토. 건축사는 건축법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보통 한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PM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결국은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을 하려면 이 자리에 이 자리가 맞춰져야 돼요. 앞으로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왜 세무사가 중요하냐고요? 이거 매출이 한 뭐 상황에 따라서 주복 같은 거 강남에서 웬만한 것들 뭐 하면 1,000억 원 우습게 올라가거든요. 매출이. 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강남 대로변이 여러분 뭔가 희망을 몇 개가 있어요. 기억할까 하면 큰데 강남 대로변에 그 뱅뱅사거리 쪽에 이제 있는 라인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36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340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자기 자본이 285억이었고 나머지는 저축은행 8개에서 펀서지형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려고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엊그제 제가 저희 협력부동산 대표님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300억짜리, 우리 수강생 얘기예요. 300억짜리 물건 얘기해주잖아요. 30억 주고 산다고. 나머지 270억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았어요. 황당하죠? 90%가 나왔어요. 모든 게 그때 상황과 여건, 들어오는 차주의 여건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 30억 현찰 들고 가서 300억짜리 물건을 떠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더 리즈너블하다? 이걸 갖고 뭘 할 거다. 여기에 뭐를 지어서 수익을 낼 거다라는 게 명확해질 때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뛸 염려만 없으면 되는 건데 강남 같은 데, 대로변 같은 데 들어올 확률이 크죠? 왜요? 안 뛰는 거예요. 어떻게 팔아도 팔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가 아무리 PM이 수지 분석 막 때려도 결국 돈을 못 갖고 오는 PM은 PM이 아니에요. 돈을 풀어올 수 있는 사람이 PM이에요. 감정평가사 왜 필요해요? 감정평가사도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 달라요. 회사에 따라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유리한 감정평가사 하나쯤이 있어야 돼요. 왜? 실질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워스트, 베스트 두 가지 케이스로 놓고 그럼 어떻게 할 때 베스트인 시각을 요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일정 부분에 그쵸 시각이 배열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건축사는 결국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불법 아닌 불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PM이 자금 조달해 오면 수수료라는 걸 주게 돼 있어요. 1%에서 3% 사이에요. 그럼 100억이면 1억이죠. 500억이면 5억이에요. 적지 않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개인이라고 하면 어디에 걸릴 수 있냐면 금융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 실제로 내부에 있는 PM이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건 자금 조달에서의 인센티브가 제일 큽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은 PM으로서의 어떤 그게 없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담당 직원이 있다 하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건축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고 이런 돈 끌어오는 역할이 아니라면 그분은 CM이에요. 전체적인 건축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 매니저. 결국에는 이 앞단에 돈을 끌어올 때 1금 용건이 예산이 필요하고 PF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PF는 2금 용건이나 증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거 조직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PF가 들어가면 신탁사가 들어가죠. 신탁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수수료율. 그래서 신탁사 아는 사람 1명, 감정평가사 아는 사람 1명, 전문세무사 1명, 변호사 1명, 건축사 1명 이렇게 5명 한 팀. 사업해야 돼요. 그래서 회의할 때나 뭘 할 때 이 정도 스텝들은 있어줘야 뭔가 상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아는 지식이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공사로 넘어갈 때 CM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CM은 크게 아까 했던 것처럼 단장의 역할이 있고, 단장은 이제 기술에 대한 최고 권위자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무 파트에 이사가 있어야겠죠. 이 사람은 견적과 행정 품질,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격리 있어야 돼요. 이거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뭐 일반 격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야 돼요? 여기 변호사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하는 내내 서류 만들고 서로 오가고 문제 생기면 분쟁 조정하고 뭐 이렇게 공문 보내고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내고 아니면 소송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CM에서는 보통 계약을 하면 이렇게 4인 1팀이에요. 변호사까지.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된다. 결정만 내려주면 된다. 나머지는 이렇게 팀플레이로 한다. 근데 건축주가 대다수가 혼자 이 일을 다 한다. 그러니까 보통 앞에 부동산을 끼거나 PB센터에 누굴 끼거나 이렇게 한 명을 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앞에 누군가를 세우는 게 추가 비용이 나가는 거죠. 위험해요. 왜요? 내맘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팀플레이, 단체전이라는 걸 인식해라. 이게 단체전인데, 아니, 농구 5명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농구를 잘해도 혼자 나가서 5명 어떻게 이깁니까?
기본 머릿수는 채워야지 이게 게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 특히 건축용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융권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된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 분야에 돌아가고 있는 바퀴들, 그 바퀴들을 적절하게 나한테 끼워서 애통 경기할 때 막 바퀴 막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릴 수 있는 바퀴들을 달아야지 이제 시작하는 바퀴 이건 좀 위험성이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견적서 볼 때 항상 어디로부터 보냐면 보고서부터 봐요. 맨 마지막에 그게 총 얼마 나왔나. 그 다음에 이윤, 일반관리비, 재료비, 농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역의 사용수와 용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약할 때 아는 거예요. 자, 일반 관리비가 뭐냐? 일반 관리비는 현장 예명의 인건비, 현장 보장, 월급, 교통, 통신비, 식비, 수도, 감량비, 국민, 후생비. 일반 관리비가 적으면 현장 인력 파괴 안 한다는 의미예요. 최소 6개월 기준 월급 5만원 현장 이게 들어가가지고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현장도 한 달에 한 700은 써요. 그럼 또 여기서 해주죠. 7,6에 42, 4,200의 관리비가 최소. 그럼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기술 관리하는 사람, 견적 담당하는 사람, 못해도 1,000만 원씩은 책정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공사 기간에 맞춰서. 근데 그게 대부분 적게 들어오죠. 왜요? 뒤에 태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뭐냐면 오픈북이라는 단어죠. 오픈북.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석할라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픈북 합시다. 당신 먹는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오픈북 합시다. 뭐냐? 따라 이거예요. 숨기지 말자 이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은 얘기를 하시오. 내가 최대한 그 먹고 싶은 건 줄 건데 내가 숨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오픈북 합시다. 자, 순이익, 이익이유는 순이익 인축에서 쓰는 용어예요. 네. 예를 들면 CM이랑 계약을 하면 써 있어요. 오픈북 한다. 무슨 얘기예요? 전체 내역을 오픈하는 얘기. 시험 볼 때 무슨 말이야? 시험 볼 때도 오픈북을 하는데 이 오픈북의 북이 결국 다큐먼트들을 의미하는 거라서 끝까지만 쓴 거예요. 예, 내부 자료를 다 오픈한다 이거예요. 영업 비밀, 영업 기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에 갖다 쓰는지 다 비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오픈하자. 내가 네 먹을 거 보장해 주겠다. 너 30억 공사에서 얼마 먹어야겠어? 아까처럼 1억 5천이면 오케이? 자, 1억 5천 개런티 해줄 테니까 나머지 까 이거죠. 네, 양심적인 회사는 이렇게 해서 1억 5천 개런티 받고 오픈북 해줄 텐데 좀 덜 양심적인 회사는 1억 5천도 개런티 받고 또 태우고 그러니까 이쪽에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 자, 이유는 순이익이 아닌 현장 매출이익입니다. 본사관리비는 이윤에서 현장별로 n분의 1로 구해요. 본사관리비는 본사 조직의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영업비. 회사를 가서 제대로 된 조직이 있으면 제대로 봤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자 보수비용 예비비. 이 하자 보수비가 공짜로 없기 때문에 이윤이 적게 하자 보수 안 하거나 아니면 딴 데 태웠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머릿속 하냐는 거죠.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공사비 예를 들면 내가 80억이다. 그럼 83에 24, 2억 4천은 최소한 당신이 아니 2억 4천도 안 받고 어떻게 80억짜리 공사를 해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증권은 받아야겠거든 3%. 2억 4천 내니까 끊을 건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영원으로 일을 한다고? 나 그런 사람 못 믿겠는데 제긴 그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실제로 내한테 개런티 해주는 금액보다는 더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깎으면 결국 뭐예요? 내 손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윤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모르는데 나가가지고 일할 때 사람 부릴 때 어떻게 해요? 좀 더 챙겨주죠? 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기술자들 만나면 이렇게 10만 원씩이라도 더 주잖아요. 그래야 나오면 인사라도 하지. 그죠? 똑같아요 사람은. 더 주는 사람한테 적극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충성은 하게 하되 호구는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면 감사의 생각하지만 해상 표현으로 비용식 해버리면 그죠? 호구인 거예요. 호구는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건축주는 최저가 착시 현상으로 주로 이윤을 갖기로 해요. 왜요? 자재도 납부로 쓰고 싶지 않고 뭐 인력, 인건비 깎으면 이상한 사람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윤 깎아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 이윤을 깎으면 결국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는 셀프로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 정도 현장 운영하고 돈 다 썼는데 어떻게 내가 하자를 봐줘요? 그죠? 면대를 한다면 이거 결국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는 셀프로 해야 되는데 건축물의 품질 관리도 건축주가 책임지겠다는 말이고 각종 사고가 발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정상적인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정상적으로 고용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면 얼마나 사고가 날 확률이 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엔간한 공사에서 시공사 못 믿겠거든요. 그냥 시공사 만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최소한 높은 부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 이만큼, 관리비 이만큼. 여러분들 이윤만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관리비가 있잖아요. 일반 관리비가 사무실 운영비고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다가 하자 보수비 플러스 이윤 가져가는 건데, 그럼 막말로 내 입장에서 관리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이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이윤에 하자 보수비 개런티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비야 하자가 나올 때 나갈 돈이고, 그럼 당장 내가 내 주머니에서 절대 금액이 나갈 게 줄잖아요. 그 더 큰 건 뭐예요? 최소한 당했다고 하소연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시공사를 운영할 정도로 그냥 공사를 건축주 입장에서 얼마 정도 몇 억짜리를 시공사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50억? 50억 이상 50억 하면 공사를 남아요. 시공사를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면 저희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50억짜리 공사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위탁을 받은 거죠. 좋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만들고. 그럼 저희가 이제 사람들 그런 집어여서 운영 관리를 해주고 저희도 이제 용역비를 받아가는 개념이죠. 최소한 시공사의 이윤만큼은 본인이 일반 관리비 빼고 하자 보수비 측정해서 빼도 내가 개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냥 전문 기술자에다 고용을 해서 관리하게 하고 종범변을 내서 내가 이거 이력을 하게 되면 내가 이번에 내를 처음에는 좀 예를 들어서 마음고생할 수도 있지만 한 번 하고 나면 또 뭐가 돼요? 결국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도 건설이고 LG도 건설이고 웬만한 회사들은 다 건설이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왜 남을 줘요? 그냥 내가 하지. 뭐 대단히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라고. 일반인들 생각할 때 100억은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건설하는 사람한테 100억, 구멍가게 공사예요. 그래도 한 매출이 1000억은 돼야지 건설사라는 애들이 오지. 아니면 그게 아주 목이 좋은 강남이거나. 강남에는 레퍼런스 때문에 들어와요. 2,300억짜리도.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군 회사, 뭐 도급 순위 몇 위 안에.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 작은 공사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에 절대 비용을 줄이고 싶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금을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생겨봐야 얼마나 생기긴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무슨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깍두기 건물 올라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세요. 시공사에서 이윤 아무리 안 가져가도 5억 20억, 50억 공사면 2억 5천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 안에 하자보수비 5, 30을 1억 5천을 빼도 1억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가져가겠어요? 이러다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라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사업 할 거면 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걸 한 번은 지켜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쫄리면 한 번은 그냥 내가 파트너 시공사하면서 봐요. 근데 어떤 준비를 하냐?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왜요? 현실 비용도 있지만 당장에 절대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그게 적지가 않아요.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해보면 막판에 한 매덕 갖고 정말 타이트하게 움직이거든요. 왜 추가 비용이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서로 눈치 싸움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안 해요. 저희 지금 한 현장이 한 달째 추가 비용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건축주는 현장에서 한 5천 들게 생각하게 5천 정도 들겠지 생각하고 오케이 바꿉시다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1억 이상이 나와요 추가 비용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명하는데 지금 한 달이 넘게 걸리죠. 현장에서 일할 때 어렵더라고요. 왜? 서로 싸우니까. 건축주는 예민해져서 하나를 더 덧붙여 잡으려고 그러고 소장은 툭하면 단톡방 나가고. 요는 뭐냐면 안전장치. 하나의 비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건축 사업이 그렇게 고난이도의 사업은 아니에요. 막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 원천 기술이 없으면 일이 안 되고가 아니라
막말로 보세요. 관리회사 역할이죠, 조건사는. 자본금만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인력만 있으면 아니 콘크리트 골조에서 계속 콘크리트 칠 거고 전기회사에서 전기할 거고 설비회사에서 설비할 텐데 이게 왜 어려워요? 모르니까 어렵지. 그냥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큰 회사들, 재벌가 총수들은 다 건설사 하나씩은 갖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이크로한 사업에도 굳이 내가 시공사한테 끌려다니면서 노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윤이 작으면요. 일단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 입금이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 대한 자금이 문제는 되지만 5% 이상의 가격을 낼 거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80억 써놨는데 5% 깎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4억이잖아요. 아싸 가오리가 아니에요. 이거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리즈너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윤을 너무 하는 거잖아요. 늘 얘기했죠. 하자보수기 3% 생각하고 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직영인부를 통한 협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 건축주는 모르죠.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쫓기 입고 있으니까 막말로 이 사람이 전문 건설업체 직원인지 일반 직영인부가 와서 하는 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물, 기초 및 지하, 골조, 도장 등 후배 무이자는 일에 대한 이미지, 변로 및 누수, 취업 등에 대한 비용의식, 면허 대여 및 일괄 제한처. 제가 큰 건설업체 다니시다가 아는 장로님 소개로 오신 분, 우리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친구 엄마, 오빠 제일 무서워요. 왜? 그 사람들은요 일평생 아파트 단지에 화장실만 했을 수도 있고요. 전 큰 회사일수록 부분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커요. 이 작은 공사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내 입장이 돼서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괄 제한처가 자, 건축사업주는 대가를 지불하고 건축사업 대행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는 이게 건축사업 대행을 안 맡기고 셀프할 수도 있다. 자본력만 있으면. 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이게 R&R이라는 거예요. 뭐냐? 롤, 앤, 뭘까요? 그렇죠. 책임과 역할을 구분을 해서 하나 계속 조직화해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건설업자는 건축사업을 대행하고 건축물의 입주건수 관리를 2년간 담당하며 공종별로 나라법의 기준에 따라 보증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예를 들면 AS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골조는 10년,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1년, 뭐 이런 식으로 공종별로 하상보수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통상 2년 동안 봐준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면대를 하거나 이윤을 적게 준다면 이는 건축까지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축보다 더 어려운 게 시설물에 대한 위주보수입니다. 내가 만약에 짓자마자 팔고 도망갈 거면 준공되면 끝이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를 하거나 뭔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앞단에 돈이 제대로 들어가면 뒤에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앞단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앞단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뒤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공사인데 번거롭고 스트레스 무지 받으면서 굳이 예를 들어 10억 공사의 몇천 때문에 리스크 안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억 절대 금액으로는 크지만 전체적인 사이즈 안에서 기획비를 4%에서 5% 정도 논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그 정도 설계비 안 쓰셨을 거고 그 정도 관리비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업 구조에서 그 정도 기획비 안 쓰고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 낸 거예요. 앞단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내가 감이 없다 보니까 대충 사람들한테 물어 들어서 이 정도면 돼. 평당 예를 들어서 뭐 공사비에 뭐 예를 들면 설계비가 평당 10만 원이면 돼. 8만 원이면 돼. 12만 원이면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전 되묻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그 기준을 잡을 때 내가 짓고 싶은 유사한 건물들을 확인하고 그 지역 일대의 지능 결과물을 확인해서 그걸 설계한 회사에 전화 봐가지고 아 이건 얼마 정도 했구나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동네 빌라를 했는지 뭘 했는지 뭐 관청을 졌는지 저기 뭘 했는지도 모르고 대충 얼마만 설계비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선행사례 분석 1번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유사 선행사례 분석을 해요.
논문 쓸 때 에노테이티드 리글레거리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참고문헌 분석. 그러면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있는 지역의 5km 이내에 유사하게 지어진 건물을 고르란 말이에요. 발품 팔으란 말이에요. 가서 보고 이 정도면 괜찮아. 마음에 들어. 수익률 얼마나 나오는지 부동산 가서 확인하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이거를 설계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이 정도면 얼마나 설계했는지 이 시공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건물주를 만나볼 수 있으면 실제 이거 지을 때는 어땠는지 이런 조사를 최소 7개 이상은 해야 된다. 한 지역에서. 그래야 내가 감이 생기죠. 제일 황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로동에서 빌라 짓다 와가지고 강남에 와서 빌라 짓는데 제가 평당 500이면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PVC 창호 안 써요. 빌라에서도. 창호가 PVC 창호, 플라스틱 창호가 있고 알루미늄 창호가 있잖아요. 여기는 빌라에도 이건 창호 들어가요. 왜? 땅을 60억, 7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 3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미 아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는 설계 누구한테 한다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데 같은 임대 물건을 지어도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은현동 빌라가 다르고 청담동 빌라가 달라요. 그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갔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막 입만 살아있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갖지를 못하는 어떤 눈? 식견. 어제 얘기했잖아요. 식견. 그래서 이 정도 지으려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데가 알아야 내가 그걸 기준을 제시를 하고 늘 얘기를 하지만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라? 사람을 부를 때는 돈을 더 줘가면서 시켜야 대우받는 거예요. 일이 많은 사람이죠. 일이 없으면 일을 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죠. 잘났는데 내가 굳이 왜? 당신한테 왜 내가 당신 값질 받아가면서 일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결국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보시죠. 투자자에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컨디션, 하자 관리, 즉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를 본인이 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SNS 후기 공개 망합니다. 요즘에 이 SNS 후기 공개가 엄청 무서워요. 사무실 임대를 놓치든 주거용 임대를 놓치든 임대 놓으시고 1년만 지나면 이 후기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번에 그 대종 빌딩 얘기 들으셨어요? 여기 테헤란의 대종 빌딩 20년 됐는데 건물 헐어야 되잖아요. 원래 도면에는 사각형 기둥이었는데 공사하면서 원형 기둥으로 바꿔놨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다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팔주처 관리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돼요? 20년 강남 한복판에 대형 빌딩이 20년 만에 헐어된다고요? 여기 난강투건에서 정사가 아니에요. 네? 난강투건은 시공장이야. 최종적인 책임은 발주자한테 있죠. 만약에 그 건물 못 얻은 사람 죽으면 건물주 구속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뭐 백신을 법적 책임지게 돼 있겠죠.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죽어서 인사를 하고 났으면 왜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쩐주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사장을 쓰지 않습니까? 책임 안 지고. 자, 제가 어저께 줄을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봤어요. 투자자에 쓰시겠습니까? 개발자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주에 쓰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한쪽에만 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못해요. 정확하게 내가 줄을 때 딱 가면 거기 내 책임과 역할이 나와. 여러분들이 큰 건물을 지으실수록 결국엔 사회적 책임도 같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공공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지을수록 여러분에게 책임 따라요. 안 그랬으면 제 채널에서 화재 났을 때 건물주 왜 구속됐어요? 무슨 죄예요? 그 사람은 그거 샀더만 지은 것도 아니더만. 그 샀더라고요. 근데 구속됐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보면 임대업이 물론적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공사다 사람 죽어도 만약에 지금 공사면 건물주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건물 직영 공사면 그러니까 그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공사가 만약에
보고받았다. 그럼 시공사 대표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흔하지 않죠. 요는 무슨 얘기냐면, 보험. 네, 보험을 들어도 결국에는 관리 소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내 책임을 다 했느냐? 그럼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딱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했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불법 증축. 딱 보니까 불법 증축 해놨네. 자, 소방문 확보 제대로 안 해놨네. 소방문에 있는데 물건 거치돼 있는데 이거 관리 안 해줬네. 이러면 이제 물질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날로 먹는 거 없어요. 이 왕이 되려면 뭘 견디라 그래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 길이 다 그거예요. 단지 이제 누리는 어떤 혜택이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고 누구에게나 이제 이 책임에 대한 한계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물량 산출의 적정성 이 부분은요 상세한 항목별 물량 산출이 핵심입니다. 결국 견적팀의 기술력, 실행원가 산출을 통한 기준가 산정, 즉 상세 견적만이 살필이에요. 견적사무실, 즉 적사라는 데 100% 신뢰하지 말라 말씀드렸고요. 계획과 현장 시공 체계라는 수도 말씀드렸고요. 현직 시공 멘토의 조언을 받아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 자재의 변화, 즉 구매력의 차이인가 유사품은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어떻게든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거는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열 관리율이 핵심입니다. 열 관리율이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취향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있는 것 중에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허가 연면적이랑 시공 연면적 그리고 로스율은 다릅니다. 즉 나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가 연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공 연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공 연면적의 로스율까지 더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 내의 부가세 그리고 면제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별도 항목에 대한 부분 특히 견적서 분석할 때 이 부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토목공사비, 부대조경, 공병 이런 거 다 별도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 가시설 공사비, 특히 토목 별도입니다. 이 건물 형태비 시공 난이도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보통은 이 지붕의 각도, 자재의 시공 특성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요. 마감 자재는 특히 샘플을 직접 보고 지정을 해야 나중에 이후에 분쟁이 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시공 연면적하고 허가 연면적은 다른 건데 허가 이후에 시시도면 나온 게 허가 연면적, 시공 연면적.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공사 면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100평이에요. 그러면 60에 200인 2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60평까지만 지을 수 있죠. 건폐율이. 그리고 200%면 200평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차장 들어가고 다락도 들어가고 확장형 발코니 들어가고 하면 200평이 한 250평까지 커져요. 공사 면적이. 공사 면적 있어요. 네네. 실제 공사. 예. 그러면 당연히 나는 공사 면적 기준으로 인정받아야죠. 그죠? 네. 아까 CIP하고 AW 예. 토목. 잠깐 차이 있었어요. CIP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팠어요. 기초를 하려고 보니까 토질이 안 좋아요. 막 지는 뻘이거나 성수동이나 한강 주변에 좀 그렇고요. 아니면은 얘가 보니까 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반반이 있거나 이러면은 파일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박아가지고 CIP 804예요. 예, 예.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토유판이라고 파는 데서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촘촘하게 기둥을 다 박아서 못 넘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CIP, FW는 그런 이제 토목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토목공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공사 회사에서 토목공사는 별도. 그리고 이 토목공사는 언제 결정이 돼요? 땅을 까보고 나서 토목 설계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감리가 컨펌을 해주는 거에 맞추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것만 보세요. 설계 계약할 때는요, 대부분 여기서 많이 팔아요. 실시 설계 납품하고 100%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이유는 준공은 감리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사실
그렇죠. 나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잔금을 사용 승인으로 남겨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항상 10%만 줘라. 왜? 계획 설계가 나왔는데 서로 헤어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기성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요거 정도만 설계 계약을 할 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BIM 설계가 중고 후에 10% 줘야 되는 거죠. 네. 사무실. 대부분 실시 설계로 끝내려고 해요. 공사는 돈을 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중에 계속 변경이 나오면 그 돈을 누가 걸릴 거예요? 시공사는데요. 그래서 이거 10% 남겨놓고 바꿔달라. 그래서 중공 도면도 그려달라. 여기 잠깐. 네, 비쌉니다. 맨 앞에 시공 가기 전에 목차 지나고 나서 여기 보면 설계 계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실시 설계 납품 시에서 끝난다고요. 들어가 보통 여러분의 설계 계약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리는요. 어차피 상주 감리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관리를 해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상주 감리는 역시 감리라는 것이 공사 관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주처에서 공사 관리자는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이건 법은 아니지만 공사 품질 관리를 하려면 우리 쪽에 눈이 누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그렇죠. 절대 손을 보지 않는 집짓기 노하우, 건물 짓기 노하우 1시간 반전 정복을 마쳤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책에 들어가 있나요? 네. 그 돈 버는 집짓기 그 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기 좋게 크게 뽑아드린 거고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주택 지을 때도 이 정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주택 지을 때도 이 정도도 하는데 아니, 건물 지을 때 당연히 좀 더 복잡하겠죠. 조직도 좀 더 커지고 비용도 커지고. 근데 이거 시공사는 이제 자금이 좀 딸려서 어떤 캐시플로우 때문에 인상을 좀 그건 안 되고 거의 뭐 BP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따서 캐시플로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많죠. 그죠? 그 건축 회사들. 네. 많죠. 그런 경우에는 좀 가격을 좀 적게 해서라도 네. 공사를 따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안 좋다고 생각하시 불안하죠. 건축 입장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코스트 다운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그게 다운이 아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거예요. 좋은 건축 회사인데 네.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뭐 네, 내 현장만 그럴 수 싸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집안에 빌딩도 있고 장인이 사업도 물려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결혼했더니 막 빌딩도 준다 그러고 장인이 가인한테 누구도 맡기겠네. 알고 보니 막 외동이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대다수는 껴있는 게 좀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느끼는 게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건축물은 끝 안녕이 아니에요. 시작해서 준공을 하면 그때부터 100년 가는 사업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 대종빌딩 얘기한 것처럼 사장님이 건물을 졌는데 20년 후에 2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철거를 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생각해봐요. 내 남은 인생 너무 도망할 거예요. 왜 그런 도망을 하는 거죠? 상대가요 아쉬울 때 그 아쉬운 걸 내가 이용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만약에 얻었다고 칩시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거는 그럴 때는 있죠. 아도를 칠 때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냐 진짜 내가 전문가일 때 내가 정말 얘 핸들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열심히 할게. 그러면 내가 10만 원 받을 거 6만 원 받고 해줄게. 7만 원 받고 해줄게. 그럼 내가 아니까 그때 시킬 수 있죠. 왜? 후려칠 수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모를 때 상대가 이게 싸게 해주는 건지 잘해주는 건지 잘못해주는 건지 대종빌딩 건물주도 100명이 알까요? 알았을까요? 그 당시 만약에 개인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이 만약 20년 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알았을까요? 오늘 인터넷 보니까 아주 그 추운 겨울날 쌩 난리가 났더라고요. 갑자기 퇴거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입주자들 부천에서 퇴거 안 하고
건물 안에 이제 다 이제 사무실 사무실. 네, 그 커요. 시행사는 뭐죠? 네, 법적 책임지 있죠. 시행사? 세상에 책임과 합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이용이나 공공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건물을 했을 때 선생님들 보고 그 입주하는 거나 거기를 용도로 사용하는 게 사우나든지 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을 인대시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 영업에 대한 거죠. 건축에 대한 거죠. 영업. 그러니까 둘 다예요. 건물주는요, 건축물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 관리를 해서 그 관리를 한번 보고하게 돼 있어요. 관리했는데 문제 있더라 없더라. 왜냐면 방치되면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공 사우나를 했어요. 근데 네. 그러다 문제 생기면 업종 변경해버리는 문제가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임의로 건축물을 변경을 했다. 그럼 책임을 묻겠죠. 제가 만약에 이 지하 임대에서 여기 좀 크게 쓰고 싶어가지고 막 매력을 건드렸어요. 건물이 무너진대요. 그러면은 저만 책임질까요? 아니에요. 저랑 계약한 건물주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걸 관리 감독을 못하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잠깐 여쭤봤지만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는데 루프탑이 있어요.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신문처럼 결정 안 했어요. 루프탑이 건축법상 문제가 없을게요. 네. 없는데 거기다가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과 건축 문제인데 그러면 그 루프탑 등록을 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뭐 까다롭게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그런 부분들. 제가 루프탑 관련해서 MBC 경제매거진 M에서 인터뷰를 함께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루프탑은요, 두 가지 파트에서 이제 봐요. 식품 관련법, 식품위생법, 그리고 이 건축.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에요. 합법인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일반 시 자체에서 조례를 풀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나 대다수가 불법입니다. 네. 루프탑이 합법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영업을 하니까 벌금 내고라도 쓰겠다고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루프탑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사람 인사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루프탑 하신다고 하면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펜스 이거는 무조건 뭐 유리 펜스를 치시든 뭘 치시든 어찌됐든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루프탑에서 식기고 막 나이프도 있고 후크도 있고 근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이제 확 해서 천막은 부딪혀가지고 그래도 떨어지겠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노상 길바닥에 날아가는 길가는 행이나 이렇게 찍기라도 하면 어이구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예.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루프탑 관련한 법규들이 정확히 있는데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뻔뻔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만약에 루프탑 하시겠거든 이 안전에 대한 계획들을 좀 철저히 세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관련 구청에 식품 담당, 그 다음에 건축 담당 나 이거 할 건데 괜찮아요 물어보시고 대부분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변 상인들을 보면서 분치고 네. 그래서 보통 고정시설물로 하지 않고요 가시설물로 합니다. 그래서 단속 나오면 딱 걸었다가 단속 들어가면 또 폈다가 그래서 폴딩 도어 같은 거하고 천장을 뚫어놓고 이 루프탑에 어닝 텐트 있잖아요 전자도 그래서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있을 때도 닫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아까 메설루스 브레이크 다르다고 하서 네. 건축할 때 시공사 선정할 때 신탁이나 금융권을 기관을 조정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금융 비용을 조정하고 네. 대출을 더 많이 받으시면 되죠. 피부 받으시면 되죠. 피해를 네. 근데 그렇게까지 돈 내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CM회사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 건물주들을 같이 저희 클라이언트들 보면은 5개, 6개씩 갖고 계세요. 건물주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일이 다 신경 못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아웃소싱 조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입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다거나 했었을 때 그냥 이쪽에 연락을 해서 다 관리를 하게 관리 마스터리스트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해주죠. 그래서 건축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아예 그 부분에 대응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보통 큰 건물할 때만 있었는데 한미글로벌이 대표적으로 한 게 뭐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
여기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뭐 이런 것들 지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유일하게 이 소규모 시장에 나타난 거죠. 다른 거 없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돼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 시간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사업하려고 용해야 되는 거아니면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면 저희가 보통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도급공사비에서 3%에서 5% 사이. 그럼 줄인 거에 50%를 인센티브로 받아요. 그럼 저희도 눈이 아주 이렇게 뜨겠죠. 어떻게든 도급 금액에서 줄이게 받아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인센티브를 받고자. 그럼 그냥 관리하는 직원하고 이거를 내가 줄여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회사하고는 일하는 파워가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항상 서로 먹을 거 당근하고 채찍도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조금 서로 카운터 파트너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나 카운터 파트너가 있으면 사람이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 논리예요. 그다지 복잡한 얘기야. 그래서 선호 CM이나 좀 제대로 된 큰 CM 회사들이 있어요. 작은 것도 해요. 저희 회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100억 이하 50억에서 100억 사이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잘하는 끝난 거고 거기는 아주 거목이고 그래서 거기는 완전 매출 한 1000억씩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CM으로만. 네. 그런 애들은 이제 큰 것들 많이 하고 간간히 한 100억 예약도 하시는 사람들. 담당자 한 명 붙이는데 보니까 그래서 보통 한 1000만 원씩 받아요 월에.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월처. 그래서 담당자 한 명은 파견. 이제 뭐 이런 방식이나 다르니까. 저는 사실 보통 턴오버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CM 회사들은 중복나고 빠져요. 그 뒤에는 이제 건축가 사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공사할 때 본 사람이 있어야 시공 이후에 이제 준공 이후에 유지보수 관리할 때도 훨씬 용이해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를 알고 있고 공사할 때 봤으니까 혹시라도 하자가 생기면 그때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회사에 이력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를 관리해 나가는 것까지 용이하게 원스톱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워진 거죠. 네. 다 들으셨죠?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맞이 있는 마지막 주간이 될 거예요. 맞나? 네. 19일씩. 네. 네.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주에도 대통령 오십니다. 네. 시험 볼 거예요. 저기 앞에 그 저기 뭐냐 19일 날 앞에 시험 나올 거 찍어주고, 예. 19일 날 2교시에서 시험 봐요. 22일 19일 시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일인데요. 22일. 하여튼 뭐 18일하고 21일이든 네. 뭐가 됐든 하여튼 마지막 시간 전 시간에 시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그러죠. 예. 각각의 이제 사업 계획서도 발표할 수 있게끔 제가 숙제도 드리고,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예. 근데 저번에 구행으로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 날. 네네. 그거 마지막 날. 뭔가 축하해요. 짓고 싶은 거. 네. 축하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 계획서, 예, 그런 거